드루킹 댓글 조작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대국민 보고를 마지막으로 수사를 공식 종료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는 전주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성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알츠하이머 투병과 광주법원을 못 믿겠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이 관련 사건 사고 소식들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 허익범 특검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60일간의 여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사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조금 전 허익범 특검의 대국민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 번씩 들어볼까요? 예, 사실 이번 사건은 특검이 출발할 때부터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증거 확보나 이런 것이 어려울 것이다. 또 더더군다나 이 댓글 조작의 경우에는 지금 현 집권 세력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 압력도 클 것이다 하고 굉장히 상당히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의혹들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열심히 하긴 했지만 결국 또 노회찬 의원의 서거라는 이런 돌발 변수를 만나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의 성과는 못 이룬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남은 특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송인배 그리고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로 이관을 했고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의 경국무 후원금 2,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그렇습니다. 했던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김경수 의원이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주된 취지는 소위 드루킹 일당들, 소위 경국모 회원들과 같이 공모해서 댓글 댓글을 조작하는 작업에 관여를 했다는 것 한 가지. 또 드루킹 측의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 어떤 공직을 제한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두 가지 점이고 실제로 그렇게 정치 자금이 제공된 점, 실제로 드루킹 일당들이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각 개인별로 후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고요. 또 사실 이 과정에서 이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이나 또 백원우 비서관의 경우에 과연 이것이 이제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모 변호사의 총영사직에 적합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났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만난지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김경수 지사가 처음에 드루킹들을 만났을 때 댓글 조작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에 관한 간접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혹이 있었는데 특검은 이 두 비서관에 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 바뀌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 이제 이관한다고 했으니 나머지 수사는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진실을 밝혀내지는 못했고 특검은 끝이 났습니다만 그래도 성과를 좀 짚어본다면 어떤 게 가장 컸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달에 이제 드루킹이 기소가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댓글이 그렇게 댓글 조작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검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휴대폰이라든지 유심 칩이라든지 이런 거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밝혀낸 것이 아까 보도에서 보신 대로 댓글 조작이 한 약 9천만 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댓글이 한 118만 개.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제 여론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밝혀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을 조작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여론을 조작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또 킹크랩을 또 다시 한번 재구현을 했다 하는 점에서는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것이 어떤 정치권과 연관이 돼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또 역대 특검 중에서는 처음으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특검이 됐잖아요. 예.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종전에 이제 12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종전에는 대개 이제 수사 기간 60일로 정해놓고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은 이제 그 자기들이 연장하고 대통령이 보고만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승인을 받아서 하는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예. 한 번도 연장을 신청을 안 하거나 연장을 안 했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안 했거든요. 예. 물론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대통령이 그 승인을 안 하게 되면 연장이 안 되는 건데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더 이상 이제 수사할 것이 없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뭐 주어진 환경에서 다 수사가 맞춰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한 예. 가지는 여당의 어떤 그 정치적인 압박에 굴복했다. 그런 비난도 있고 두 가지 점이지만 하여튼 13번째 특검에서 연장을 시도까지 안 했다는 점은 아주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고충이 네. 참 고스란히 잘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오늘 마지막으로 소회를 밝히면서 이 정치권의 편향적 비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노회찬 의원의 그런 그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이 원래 댓글 조작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국민의 여론을 이렇게 왜곡하는 것을 그 밝혀내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정치자금 수사를 한다는 그런 비난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해서 또 조사를 할 때는 여권에서 이거는 정치 특검이다 하는 또 비난이 컸고요. 예. 그래서 결국엔 정치 특검으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또 원했던 그런 수사 결과가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이나 특검 또 특검보들도 스스로 상당히 이번에 좌절감을 많이 느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 오해를 좀 받지 않기 위해서 한 번쯤은 더 그 어떤 연장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었는지 더 이상 확보하기 쉽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계세요? 아마도 이제 이게 보면 사실 드루킹 일당 몇 사람을 추가로 구속한 거 외에는 지금 도모 변호사도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를 했는데 2번 다 기각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에 또 기각됐어요. 근데 기각 사유가 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다툴 여지가 있다.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특검의 조사를 해온 그 증거만으로는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검 입장에서 새로운 증거를 더 이상 찾아낼 데가 없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연장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 예. 아마 연장을 했어도 특별히 지금 특히 이제 그 김경수 지사와의 관계에 있어 갖고 어떤 물적인 증거가 확실히 나온 게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드루킹 일당은 김경수 지사에게 우리 댓글 조작을 다 보여줬고 김경수 지사 오케이 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김경수 지사는 난 그런 건 전혀 사실 그런 사실이 없다. 결국 지금 진술밖에 없거든요. 어느 쪽 말이 맞는지에 관해서. 그래서 그거는 지금 수사 단계에서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재판 가서도 상당히 다투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특검에서도 어떤 이 수사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30일 더해서 정치특검이라는 비난만 받느니 지금까지 모아진 증거만으로 한번 공소유지를 해보자. 뭐 그런 결론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예.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특검 60일 기간 끝났고 일부는 검찰로 이게 이관이 되고 또 일부는 공소유지를 해서 이제 뭐 재판을 그렇습니다. 받도록 기소를 하는 거면 뭐 앞으로 남은 절차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기소가 되면 이제 특검법에 따르면 이제 검사들도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종전의 특검들의 경우에 보면 박용수 특검을 빼놓고는 다 기소가 되면 돌아갔습니다. 예, 이 경우는 일반 검찰로 다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특검과 특검보들이 남아서 공소유지를 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그 특검법에 따르면 1심은 기소된 것부터 3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앞에 판결 선고가 있은 때로부터 2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특검과 특검보들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걸로 보이고 한편 검찰로 넘어간 그 비서관들에 관한 사건은 검찰이 자체 조사해서 혐의가 있으면 뭐 기소를 할 것이고 별개로 또 따로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전혀 별개가 예. 되는 거죠. 그리고 혐의가 없으면 뭐 그대로 무혐의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그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구속 기소와 저희가 뭐그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마찬가지고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의 어떤 그렇게 이것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의 차이를 좀 저희가 보자면 일반적으로 구속 기소는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회부를 하는 것이고 불구속 재판은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안이 뭐 그렇게 구속할 정도로 안 된다 그런 경우는 불구속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것도 우리 그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불구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돼서 불구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오늘 광주법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예. 뭐 일단은 불출석 이유를 밝혔는데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떤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건지부터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작년 4월 달로 기억이 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해고록을 썼습니다. 해고록 1, 2, 3 해가지고 상당히 예.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5.18에 대해서 거기는 5.18 사태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우리 공식 예. 명칭은 5.18 민주항쟁이거든요. 예. 근데 5.18 사태 때 그 광주에 있던 조비오 신부가 예. 내가 헬기가 기총 소살하는 걸 직접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사탄의 가멸선 사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책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비오 신부의 조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서 예. 지난 4월달에 이제 법원의 재판에 회부가 됐고 두 번의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근데 이번에는 연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고 어제 그 이순자 여사가 그 비서관 명의로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취지는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3년도부터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에 가도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의미가 없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이것이 관할이 광주에 있다고 광주냐, 하는데 예. 사는 곳도 서울이고 그다음에 그 책을 만들어낸 것도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재판해야 되는데 왜 서울로 안 보내주느냐. 광주에 가서 하면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영향을 받아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예. 따라서 이제 출석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정식으로 법원에만 낸 것도 아니고 뭐 성명서 형식으로 발표를 그러니까 민정기 했습니다.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입장문을 이순재 여사가 그렇습니다. 발표한 거여서 정식적인 전책을 밟은 것도 아닌 거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알츠하이머 투병 중에 아니었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왔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쨌든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거든요. 아마도 예. 뭐 알츠하이머가 아니라도 안 갔겠죠. 네. 왜 그런가 하면 뭐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그 지난번 재판 이후로는 이게 처음 받았는데 이게 오래간만에 받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내란죄 등으로 할 때는 뭐 사형도 선고를 했고 예. 받았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도 아마 본인은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형사소송법 예외로 예. 피고인이 안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불출석 사유가 또 그거를 정해져 이제 있는 거죠. 법원에 신청을 해서 예. 내가 이런 사유로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저 없이 재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면 예. 법원이 봐서 이 사람이 안 나오더라도 문제가 없겠다 싶을 때 허가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라도 이제 인정신문할 때 재판받을 때 내가 누굽니다는 인정신문 또 첫 공판 선고할 기일 때 때가 그러니까 맨 첫 해당되는 번과 거죠.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예. 법상. 근데 이분은 아예 한 번도 안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정해진 불출석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고 신청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광주의 법원 입장으로서는 그대로 재판을 뭐 강행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계속해서 안 나오면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구인장을 발부할 수가 있고 구인장을 발부하게 되면 검찰이 서울에 와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강제로 그 재판에 끌고 가는 그런 참 볼썽사나운 그 모습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법원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럼으로써 오늘 법원 재판도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럼 구인장 발부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법상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다음 기일을 다시 정한 아마 변호인 혹시 출석했을지 모르겠고요. 그러면 예. 다음 재판은 언제 한다? 그 정도로 아마 오늘 진행이 될 것이고 강제 구인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왜는가 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진짜 뭐 제출한다든가 그렇게 예.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우선 정식으로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해야죠. 신청을 해서 하면서 그것이 해야 우리 된다.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면 법원이 불출석 허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신문할 때 재판에 처음 와서 피고인 인정신문할 때하고 선고할 때는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뭐 지금 인정신문에도 안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이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법원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알츠하이머라고 하면 기억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알츠하이머를 처음 앓게 된 시간이 2013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좀 주장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책이 또 발간이 됐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작년 그러면 이 4월이니까요. 내용에 있어서 재판에도 그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결국 이제 의사의 진단이죠. 진료 기록을 이제 감정을 해봐야 될 일이겠지만 만약 실제로 2013년도부터 치매가 심했다고 한다면 해고록을 작성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그리고 않습니까? 책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좀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관계의 그 인정성이 해고록은 떨어지지 않을까?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예. 아마 참모가 전두환 대통령 이름으로 대신 쓴 것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나 어제 이순자 여사 말로는 2010 그 이전에 해고록을 거의 다 맞춰 놓았다. 그 뒤에 이제 그 증세가 심해졌다고 하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병세의 진행 정도도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입니다. 그렇겠네요. 아까 그 혐의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였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처벌 수위로 보자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게 정도가요? 그 사자의 명예훼손 우리 형법에 있는 건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한 죄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보통 어떻게 나옵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면 보통 어떤 식으로 나와요? 이게 그 판결이.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벌금도 가능한 뭐 그런 사안인데 예. 이거는 근데 문제는 이 조비오 신부에 관한 명예이기도 하고 또 예. 어떻게 보면은 5.18에 대한 평가에 관한 문제도 들어있기 때문에 예. 간단히 우리가 이것만 갖고 그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직 보니까 여성 연극 배우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아마 내려지고 있을 텐데요. 네.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검찰은 뭐 이전에 이제 저희가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안희정 지사의 그 재판도 그렇고 선고도 비교해 보자면 검찰은 어떤 식으로 내릴지도 좀 글쎄요, 근데 궁금한데요. 안 전 지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좀 한 명이고요. 여기는 좀 다수죠. 예, 피해자 한 명이고 간음이 4번에 뭐 추행 내지는 업무상에 의한 추행이 6번이다 그런 거거든요. 예. 피해자 한 명이죠. 근데 이윤택 씨 경우에는 경찰이 파악한 거는 62건입니다. 17명이고요. 예. 그중에서 공소시효 지난 거 빼더라도 8명이고 23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지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 밝혀진 대로 하면 근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99년부터면 그렇다고 한다면 상습성도 인정이 될 가능성도 높고 예. 그래서 단순히 그 안지사와 그 비교하는 거는 좀 차이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안전지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좀 진실 공방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성에 대한 여부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이 사건 결과야말로 정말 앞으로 있을 미투 재판에 좀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 이윤택 그 감독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을 아주 촉발시킨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일한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피해자들의 말이 진실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고서 공모를 했다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윤택 감독의 입장에선 아이 나는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몸에 손을 댄 건 맞지만 그건 연기 지도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변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결국엔 그거는 이제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 여성의 그런 부위에 굳이 손을 대어야만 그것이 연기 지도가 가능하겠느냐. 그럼 세계적으로 그런가? 그런 점에서 볼 때에는 이윤택 그 감독의 주장이 예.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어쨌든 높죠. 뭐 물질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의한 증거라도 상습성 같은 건 인정이 된다면 상당한 중앙한 형벌이 내릴 수도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를 받은 내용들이 같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서 있었던 것이 또 아니고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진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9월 초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